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화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요 며칠 국내 주식시장에서 하루 기준으로 최대폭 지수 하락도 벌어졌고 여러 악재들이 이슈화 되면서 투자시장이 불안정하게 흘러가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은 이미 기존에도 상당수가 전체 투자금 대비 손실 중인 상태인데 이번 급락장의 손실폭을 확 키워버렸죠. 혼란스러운 분도 많고 할 텐데 관심 가지고 들어볼 만한 그런 이야기를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화백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주가 급락 사태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투자계에 학회할 것 없이 전문가들은 유럽, 중국 등 다른 주요국들하고는 다르게 미국 경제는 견조하다고 당연하다는 듯이 계속 말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언론과 대다수의 많은 전문가들 역시도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골디락스 경제가 진행 중이라면서 이젠 물가도 서서히 잡히고 있고 실업률도 안정적이라고 하면서 미국 주가가 사상 최고치라고 환호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에는 투자시장에서 그렇게 1년 반 이상이나 기다리던 금리 인하가 파월의 9월 금리 인하 시사 발언을 통해서 그 가능성이 더 높아졌었고요. 심지어 시장에서는 비컷이라고 해서 한 번에 기준금리를 0.5%도 내릴 수 있다고 전망했었습니다. 근데 웬걸 다음날 금요일 미국의 경제지표가 발표되고 나니까 갑자기 경제 침체가 현실화됐니 아래 공포가 드리워졌니 하면서 세계 여기저기서 주가 폭락 사태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도 금요일 하루에만 3.65%나 폭락했고 월요일에는 이날 하루에만 230포인트가 넘게 빠지면서 하루 기준으로 역대 최대 수준의 지수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이제 폭발하는 거죠. 민심 수습하기에 이제 바빠지는 겁니다. 그동안 계속 좋다 했었는데 이 정도로 떨어지니까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경기가 하루아침에 그냥 나빠지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지금까지 거짓말한 것밖에 더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월요일에는 이런 분석까지 월가에서 등장을 해요. 이건 진짜 대중들을 바보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번 하락이 미국에서 마치 금리를 늦게 내려서 이번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원래라면 파월이 금리를 7월에 내렸어야 했는데 근데 그걸 9월에 내린다고 해서 이번에 이런 폭락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참 뻔뻔하기도 하죠. 자기네들도 그동안 경기가 좋니 뭐니 하면서 헛소리 다 해놓고 파월한테 전부 책임 전가하고 뒤로 빠지는 거 아닙니까? 그쵸.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이게 지금 얼마나 비겁한 얘기냐면 물론 파월이 그동안 금리 정책 실패한 거 일정 부분은 맞는 말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번에 이렇게 파월 욕하던 사람들이 사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니 지난주 목요일까지만 하더라도 9월 금리 인하가 가시화됐다고 하면서 시장 호재라고 이제 앞으로는 상승할 여력만 남았다고 3200 간다 3300 간다고 하면서 이거 사라 저거 사라 종목 추천하고 난리였던 거 다 기억하시잖아요. 그 말 했던 사람들 다 같은 사람이죠. 맞아요. 다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번 폭락 사태가 언론에서는 경제 침체 우려인 아래 공포에서 비롯됐다고 하는데 근데 그것도 사실 말이 아닌 게 경기 침체는 이미 벌써부터 진행되고 있던 겁니다. 저희가 이전부터 계속 하던 이야기가 이 얘기잖아요. 미국 경제가 성장률이라든지 낮은 실업률 그리고 주식시장의 호황과 같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지표로는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수치가 주는 함정이 크다고 했었습니다. 계속 그 이야기를 했었죠. 네. 고용률 같은 경우도 높다고 하지만 정작 중산층 일자리들은 크게 감소하고 있고 맥잡, 기익잡으로 불리는 단기근로, 저임금 일자리들만 엄청 늘었기 때문에 현재의 고용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히 일자리 수 자체로만 가지고 고용률이 좋고 경기가 좋다고 하는 건 큰 착시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미국인들의 개인 저축률 상황이나 카드 대출 증가, 연체 증가 문제도 전형적인 침체기 때 드러나는 모습이라고 했고요. 주가지수나 고용 지표에 가려져 현재 실물 경제 상황에 착시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했었어요. 사실 미국 정치권이나 투자계에서 주가지수나 고용률만 가지고 경제 좋다 했었는데 실제 그 외에 많은 지표들이 경기가 견조할 때보다는 침체 때 보이는 흐름이 더 많이 나타났었죠. 맞아요. 실제로 미국 내 투자계에서도 미국의 경기가 좋다느니 침체가 없을 거라는 노랜딩 시나리오는 정치권과 월가의 거대한 사기극이라고 투자업계 안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갑자기 주가 폭락 보고 나서 이제 와서 침체 가능성이 커졌냐는 건 사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좀 명분이 궁색하기는 했죠. 뻔히 침체인 거 다 알고 있는데 경기가 괜찮다가 갑자기 경기 침체가 다가온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번 폭락을 통해서
그동안 시장이 얼마나 자기들 편의대로 상황을 해석했는지도 여실히 드러났죠. 기억하실 겁니다. 여태까지 시장이 얼마나 금리 인하를 기다려왔는지 말이죠. 매번 경기 지표가 나올 때마다 예상보다 결과가 나쁘게 나오면 그걸 가지고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졌다고 하면서 경기 지표가 나쁘게 나왔는데 그게 호재라 하면서 주가를 끌어왔단 말이에요. 계속 그래왔었죠. 네, 그렇게 1년 이상을 금리 인하 기대감 하면서 금리 인하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될 것처럼 그렇게 지금까지 주가를 끌어올려왔던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그 기준이면 따지고 보면 지금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제일 클 때잖아요. 그쵸? 지난 목요일에 미연준 의장 파월이 9월 금리 인하도 시사했었고, 그리고 다음날 금요일에는 미국에서 발표된 7월 실업률이 4.3%로 예상 기대치보다도 더 안 좋게 나왔었고, 게다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1년 내 가장 높게 나쁘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기존의 그 논리대로라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치가 지금 이번이 제일 높을 때이기 때문에 이번처럼 이렇게까지 주가가 급락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애초에 기존의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논리 자체가 맞는 논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 원래 주식시장이야 논리대로 흘러가는 것도 아니지만 이 금리 인하 기대감이라는 건 그때그때 투자 분위기 꺼지지 말라고 금리 인하 기대감을 계속 불쏘시개처럼 썼던 거죠. 사실 이번 일의 원인이 뭐였느니 앞으로 어떨 거니 이런 부분도 중요한 건 맞지만 그 이전에 이번 폭락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이런 부분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투자하고 있는 돈의 액수가 투자 금액 비중이 자기가 버는 소득 수준이나 자산 수준에 비해서 적절한지 진짜 냉정하게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적절하다는 게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그렇죠. 이게 적절한 투자 금액이라는 게 딱 무슨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소득 수준, 자산 수준 다 다르고 비슷한 소득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성향에 따라 이 적절한 투자 금액이라는 게 개인에 따라 천차만별이거든요. 근데 쉽게 확인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이번에 큰 폭의 하락을 겪으면서 느낀 감정을 한번 잘 떠올려 보세요. 얼마 안 됐으니까 아직 생생할 겁니다. 주가 폭락 하루 이틀 동안 단기간에 생각지도 못했던 큰 손해가 난 거니까 스트레스 받고 걱정되고 할 순 있죠. 그런 건 모두가 똑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번 폭락 와중에 패닉에 빠졌거나 도저히 일이 손에 안 잡힐 정도로 그렇게 긴장하면서 휘둘렸다고 한다면 그분은 아마 굉장히 높은 확률로 소득 수준에 비해 혹은 보유하고 있는 자산 수준에 비해서 오버해서 투자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자 금액 비중이 과도하게 너무 높다는 뜻이에요. 좀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번 하락에 패닉이 올 정도였다면 자기 수준, 그릇 크기에 비해서 현재 투자 금액 규모가 너무 크다는 거죠. 그쵸. 지금 오버해서 투자하고 있으니까 이번에 패닉이 왔던 거고 이성을 상실하고 조급해진 상태가 된 건데 본인이 지금 이성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있는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걸 빨리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투자라는 게 이익을 보면 이익을 보는 대로 손해를 보면 또 손해를 보는 대로 익절, 손절을 딱 해가면서 이성적으로 끊어가는 게 기본인데 근데 자기 수준에 비해 너무 큰 규모로 투자를 하게 되면 감정에 너무 휘둘리다 보니 이익이 났는데도 기대치가 너무 커서 익절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도 부지기수고요. 특히 손절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손실 금액이 크다 보니 손절을 못하게 됩니다. 오히려 금액이 크다 보니 어떻게든 원금은 건지려고 손실 줄이려고 불필요한 물타기를 하다가 오히려 투자 금액을 더 극단적으로 키워버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금액이 더 커졌으니까 감정에 더 휘둘리고 손절은 더 못하고 악순환이죠. 맞아요. 사실 이번 폭락장을 통해서 그동안 자기가 해왔던 투자 패턴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는 있어요. 이왕이면 하루 이틀 동안 느낀 감정하고 그 기억이 있을 때 되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방 말한 이 내용하고 같이 언급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특히 지금같이 이런 타이밍일수록 우리가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통은 지금 타이밍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이번에 단기간에 주가가 급락해서 일단 손실을 크게 입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어쨌든 기술적으로든 어떻게든 반등은 나올 거라 이거죠. 당장 어제도 반등이 나왔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타이밍에 돈 조금만 더 끌어와서 단타로 해서 빨리 회복하고 빠지자 하고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고 또 손해를 입은 만큼 자기 투자 판단에 대해 자신감도 좀 줄어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 판단에 대한 자신감은 떨어지는데 근데 또 한편으론 단타로 빨리 손실 회복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럴 때 보통 되게 하는 선택이 있습니다. 뭔 말 하려는지 알 것 같네요. 네.
종목 추천해주는 유료 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기 변동성 심한 종목들 위주로요. 매수 매도가를 추천해주는 거죠. 그리고 요때는 종목 추천해주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손님 끌기가 좋거든요. 아무래도 이럴 때 또 수요가 확 늘죠. 어차피 반등 나올 타이밍에 사방에 손실난 사람들은 이미 천지고 여기서 광고 조금만 세게 하면 신규 회원 유치도 쭉쭉 되니까요.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335 돈 걷어서 한 개 계정으로만 가입하고 추천 종목 돌려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장기 결제하면 할인 많이 해준다고 해서 큰돈 들여 장기 결제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 이제 종목 추천받고 하다 몇 달 지나다 보면 어느새 투자금은 또 더 확 늘어나 있고요. 무엇보다 이런 추천받은 종목들은 대개 테마성 종목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추천받아서 샀던 그때 관심받던 시기가 지나고 나면 주가가 확 주저앉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데 이때 손절이든 익절이든 제때 정리 못해서 한번 물리면 굉장히 장기간 오지게 물리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런 유료 종목 추천 서비스 받을 때 단골 멘트처럼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손실나면 다른 종목으로 메꿀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소위 AS 해주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거 철석같이 믿는 사람 꽤 있을걸요. 네. 근데 이게 수익 구조상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종목 추천하는 이 사람들은 자기한테 가입한 회원 수에 비례해서 돈을 벌어가는 구조예요. 이 사람들이 자기한테 가입한 회원들의 수익률에 따라 돈을 많이 버는 구조가 아니라는 말인데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의 역량이 최대한 신규 회원 모집에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수익 구조상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소위 AS라는 것도 자기들이 추천했다 크게 틀린 종목들 위주로 불만 수습하는 차원에서 초반에나 말로 떼우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투자할 거면 사실 주식 투자는 안 하는 게 맞습니다. 펀드 같은 간접 투자 상품에 투자하는 게 차라리 더 낫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당장은 미국 경기라든지 AI 향방이나 중동 사태 등등 이런 부분에 집중하면서 주가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냐는 이 부분에 지금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이라도 자신의 투자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걸 캐치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이번처럼 단기간에 이렇게 손실이 커졌을 때 우리는 원금 회복에 대한 강한 욕구를 느끼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와 긍정적인 정보만을 선별적으로 받아들이고 집착하게 되죠. 그리고 이런 태도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투자 원금만 더 크게 키울 수 있고요. 리스크를 낮추고 투자 원금을 줄여야 할 상황에서 오히려 투자금을 더 키우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돼서 스스로 위험에 빠뜨릴 가능성을 더 높이게 되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지금 시장이 굉장히 불확실하고 불안정하다고 말하는데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오히려 매우 명확한 시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투자의 상승 동력은 명백히 축소되고 있고 경제 침체가 점점 뚜렷해지고 있는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가고 있는 방향이 더욱 또렷해지고 있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시장이라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계속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다른 영상에서 따로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제 중국도 처음으로 정부 차원에서 경제 침체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경제가 견조하다고 했던 미국도 이제 본격적으로 경기 침체 문제를 이슈화시키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아직도 하반기 갈수록 수출 증가폭이 커질 거고 내수 소비와 투자가 늘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은 투자 걱정을 할 때가 아닙니다. 당장 내 소득과 소비, 현금 여력 걱정할 때죠. 투자에 에너지를 쏟아부은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는 취약해져 있는 상태라는 거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